따스한 오후 햇살이 거실 창을 넘어 책장 위 먼지까지 비추고 있었다. 지수는 익숙한 낡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5살 은별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은별이는 지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동화책 속 공주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작은 어깨와 부드러운 숨결은 지수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의 삶에서 가장 귀한 기적이었다. 엄마, 공주는 왜 잠을 자는 거예요? 은별이가 맑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응? 공주가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조금 지쳤나 봐. 하지만 걱정 마. 곧 왕자님이 와서 깨워줄 거야. 우리 은별이처럼 씩씩한 아이는 절대 잠들지 않아. 지수는 대답하며 은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이의 처는 약간 높았지만 지수는 그저 아이가 따뜻한 햇살 아래 낮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결혼 10년 차 지수는 사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그래서 은별이는 기적이었다. 의사가 고개를 젓던 그 순간에 찾아온 선물. 지수는 은별이를 품에 안고서야 비로소 온전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아이가 태어난 후 그녀는 프리랜서 책 편집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은별이와 보냈다. 남편 민준은 한때 잘 나가던 마케팅팀 팀장이었지만 사업 실패 후 작은 스타트업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늘 야근에 시달렸고 집에는 늦게 돌아왔다. 지수는 민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거니까. 요즘 은별이는 유난히 자주 아팠다. 감기에 걸리거나 작은 알레르기에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병원에 가면 늘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진단만 받았다. 민준 씨, 은별이가 요즘 또 열이 나요. 어쩌면 좋아요. 지수는 저녁 식탁에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충 국을 떠먹으며 말했다. 괜찮아 여보. 애들은 원래 이 시기에 자주 아파. 내가 약국에서 좋다는 영양제 사왔어. 내가 어렸을 때도. 어휴, 그때는 말도 마. 민주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다시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지부르를 서운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민준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은별이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깼다. 지수는 급히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 같았다. 39도를 훌쩍 넘긴 고열이었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은별이가 너무 아파. 지수는 침실로 달려가 민준을 흔들었다. 민준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내가 뭘 했어? 그냥 감기일 거라고. 호들갑 떨지 마, 지수야. 하지만 은별이의 떨리는 모습에 민준도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아니, 이 정도는 아닌데. 민준은 급히 차 키를 챙기며 말했다. 내가 데려갈게. 당신은 너무 놀라서 운전 못할 거야. 병원 응급실, 은별이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힘없이 색색거리고 있었다. 지수는 작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민주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그때 민준의 뇌리에 5년 전의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조명 아래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던 2명의 아기. 하나는 건강하게 울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맥없이 잠들어 있던 아기. 그 혼란스러운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민주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다. 출산 후 고통 때문에 혼수 상태에 가까웠던 자신. 병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민준의 목소리. 어쩌면 좋아. 내 잘못이야. 밤새도록 검사가 진행되었고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지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아이가 급성 빈혈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밀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 아이의 혈액형이 O형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O형이요. 저는 A형이고 민준 씨는 B형인데요. 그럼 유전적으로?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유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O형이 희귀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가 특이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유전적인 질환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 2분의 유전자 검사를 요청드립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친자 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유전자 검사라뇨. 의사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냥 치료해 주세요. 민준이 과민 반응을 보이자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님,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 필요합니다. 거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은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지수는 며칠 후 병원 카운터에서 봉투 하나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은 종이 한가운데 박힌 검은색 글자에 멈췄다. 친모 관계 확률 0%.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5년간의 삶, 모든 사랑이 거짓이었다. 지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봉투를 꽉 움켜쥔 채 민준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며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준이 늦은 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 안의 어둠과 침묵은 그를 압도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거실 불을 켜자 지수가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수야,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은별이는 괜찮아? 민주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를 내며 코트를 벗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심연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이게 뭐예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민준의 눈빛이 그 종이, 즉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얇게 떨렸고 이전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친모 관계 확률 0%, 5년 동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래요. 당신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비극을 비추고 있었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뒤섞여 갈라졌다.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그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쏟아냈다. 은별이는 내 아이가 맞아. 하지만 당신의 아이는 아니야. 서영의 아이야. 서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수는 몸을 떨었다. 서영은 민준의 대학 동창이었고 한때 그의 옆을 맴돌던 여자였다. 지수는 결혼 후 민준이 서영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내가 서영이와 잠시 흔들렸어. 그때 서영이도 임신했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당신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난 완전히 무너졌어.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어. 당신은 출산 후 너무 힘들어 회복실에 있었고 서영이는 몸이 안 좋아서 특실에 있었지. 그때 내가 병실을 오가며 서영이에게 당신이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어. 서영이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고 자신의 아이를 홀로 키울 상황이 아니었어.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했다. 그때 서영이가 나에게 은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는 당신이 아이 없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았어. 그리고 은별이가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는 사실에 이 아이만 있다면 당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 당신의 아이는 서영이가 데려갔고 서영이의 아이 은별이를 당신 품에 안겨줬어. 이 믿을 수 없는 고백에 지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다. 파렴치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당신의 욕심 때문에,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내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지수는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다. 그녀의 분노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민주는 지수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며 계속 용서를 구했다. 서영이가 아이를 키우는 대신 당신의 아이를 다른 남자에게 입양 보냈다고 했어. 좋은 가정에. 내가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별이는
은별이는 죄가 없어. 은별이만은 내가 당신에게 맡긴 내 아이야. 민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진심은 이기심이라는 도구로 덮여 있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악마처럼 보였다.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빼앗았어. 내 아이의 존재를.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때 지수는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은별이의 모습이 떠올라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은별이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지수는 민준에게서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민준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말처럼 들렸다. 은별이가 당신 아이라면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거야? 왜 면역 체계가 특이한 거야? 지수는 민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무언가 더 감춰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지수는 새로운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이 말한 서영이라는 여자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은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인지 파헤쳐야 했다. 이 모든 혼란의 실타래를 풀어야만 했다. 그녀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자신의 삶을 다시 붙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분노와 집념이 뒤섞여 새로운 힘으로 피어났다. 지수는 민준에게 은별이가 퇴원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덮어두자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민준은 지수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안도했다. 그는 다시 회사 일에 몰두하는 척하며 지수의 감시를 피하려 했지만 지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조용히 뒤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이메일 기록과 오래된 메시지 속에서 서영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되었다. 서영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의 주소, 그리고 5년 전 두 사람이 나눈 간절한 내용의 메일들이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은별이가 좋은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줘. 당신의 아이는 그 집에서 행복할 거야. 서영으로부터 민준에게 보낸 메일의 일부. 지수는 메일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준은 은별이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영은 은별이에 대해 당신의 아이가 아닌 은별이라고 지칭하고 있었다. 또한 서영은 민준의 아이인 A는 좋은 가정에 입양 보냈다고 했는데 왜 민준은 서영의 아이인 은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고집하는 걸까? 지수는 민준의 모든 고백이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의심은 민준의 과거 행동과 연결되었다. 민준은 결혼 전부터 불임 검사를 꺼려 했었다. 혹시 그가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모든 거짓말의 시작은 그의 열등감과 허영심 때문이었을까? 며칠 후 은별이가 퇴원했다. 지수는 민별이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날 저녁 민준이 잠든 틈을 타 집을 나섰다. 그녀는 민준이 발견했던 서영의 카페 주소를 따라 외곽으로 운전했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강가 옆에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였다. 창문 너머로 서영이 보였다. 서영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손님에게 웃으며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테이블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다. 은별이와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녀였다. 이름은 유나. 유나는 은별이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활기가 넘쳤다. 무엇보다 유나의 맑고 큰 눈은 지수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내 아이일까? 지수는 카페로 들어섰다. 맑은 종소리가 울리자 서영이 고개를 들었다. 지수와 서영의 눈이 마주쳤다. 서영의 얼굴은 찰나의 순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서영은 지수가 왜 여기에 왔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아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지수는 유나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다. 유나는 지수를 보며 생긋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는 지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수는 서영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가 당신을 찾아가 은별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민준 씨 말은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서영은 애써 침착한 척 테이블을 닦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민준 씨를 안 본지 오래됐어요. 거짓말 마세요. 5년 전 민준 씨와 당신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요. 지수는 서영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다. 내 아이는 어디 있어요? 당신이 키우는 아이가 내 아이인가요? 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왜 우리 엄마 손을 아프게 해요? 유나의 행동은 서영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본 지수는 숨을 들이켰다. 지수는 유나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유나는 서영의 딸이라기에는 지수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서영은 지수의 손을 뿌리치고 유나를 품에 안았다. 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아이는 이 아이뿐이에요. 서영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유나를 떠나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그때 서영이 지수에게 속삭였다. 민준 씨는 당신에게 절반의 진실만 말했어요. 나도 당신에게 많은 것을 숨겼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의 아이는 내가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아이는 아주 먼 곳으로 갔어요.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유나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서영의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서영은 민준의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나는 누구의 아이일까? 지수는 자신이 쫓고 있는 진실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유나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다. 어둠이 완전히 깔린 밤, 지수는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민준에게 확인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바로 은별이의 친부 문제였다. 민준은 은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했지만 지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의 가장 잔인한 부분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수는 병원 기록 보관소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 은별이의 출생 당시 기록과 민준의 건강검진 기록을 입수했다. 그녀는 편집자로서의 꼼꼼함으로 서류들을 밤새도록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민준의 건강 기록에는 결혼 5년 차에 받은 정밀 검사 결과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무정자증 에이조유스페르미아. 즉, 민준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그 사실을 숨긴 채 그는 지수에게 은별이가 자신의 아이며 서영과의 외도 끝에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분노는 이미 지수의 감정 목록에서 가장 덜 아픈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갑고 단단한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한 모든 고백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은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그리고 민준은 왜 그토록 치밀하게 거짓말을 꾸며냈을까? 지수는 서영의 카페에서 보았던 유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유나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서영은 왜 유나를 키우고 있으며 민준은 왜 자신이 낳지 않은 은별이를 그토록 자신의 딸처럼 보호하려 했을까? 지수는 밤늦게 귀가하는 민준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대신 그녀는 식탁에 앉아 민준의 건강 기록과 은별이의 검사 결과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민준은 지수의 차가운 시선과 서류들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탈로 났기 때문이다. 민준 씨, 묻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만 딱 하나만 대답해봐요. 당신은 왜 5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요. 지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게 물었다. 민준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지수야, 제발 용서해줘. 당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난 두려웠어. 당신이 내 불임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떠날까봐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당신이 불임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잖아. 당신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 그때 서영이가 나타났고 서영이도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나는 은별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완벽한 가정? 당신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은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은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그리고 서영이 키우는 유나는 누구의 아이예요? 지수는 서영을 만났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서영이를 만났다고? 민주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냈다. 유나는 서영이 아이가 맞아. 그리고 서영이는 유나를 낳기 위해 나와 잠시 만났던 게 아니었어. 사실 서영이는 그때 인공수정 IUI를 통해 아이를 가졌어. 나는 서영이에게 돈을 대줬고 서영이는 유나를 낳았지. 유나의 아빠는 서영이가 선택한 익명의 기증자야.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잠깐만요. 그럼 유나는 당신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별이는 당신이 서영이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은별이는 서영이의 아이고 은별이의 아빠도 익명의 기증자예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사실 은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나는 서영이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아이를 얻으려 했어. 하지만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서영이가 나를 멀리했어. 그래서 나는 서영이에게 돈을 주고 그녀에게 유나를 낳도록 도왔지. 유나는 서영이가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키우는 가짜 아이야. 서영이가 당신이 찾아올까 봐 만들어낸 거짓말이지. 야, 민주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은별이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했어. 병원에서 특수 치료를 받고 있었지. 나는 당신의 아이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지수는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거짓의 미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아이는 어디 있어요, 민준 씨? 당신이 바꿔치기 했다고 했잖아요. 민주는 울먹이며 고백했다. 내가 바꿔치기 한 건 서영이의 아이가 아니었어. 서영이의 아이는 유나가 아니라 당신의 친자였어. 지수는 숨을 들이켰다. 내가 낳은 아이가 서영이에게 갔다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당신 아이는 서영이가 키우기로 했어. 서영이는 당신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지.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서영이가 아이를 입양 보내고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는 당신의 아이를 다시 찾으려 했지만 이미 서류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찾을 수 없었어. 민준의 고백은 지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은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녀는 서영의 아이도 아니었고 민준의 아이도 아니었다. 그럼 은별이는 누구예요? 내 아이도 아니고 서영이의 아이도 아니었다면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은별이는 병원에서 당신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다른 산모의 아기였어. 병원 간호사가 실수로 당신 침대 옆에 잘못 데려다 놓았고 나는 그 아이를 당신의 아이인 줄 알고 그냥 데려왔어. 민준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민준이 은별이를 자신의 아이라 우긴 이유였다. 그는 진정한 친모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지수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5년간의 삶, 그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열등감과 연약함, 그리고 어설픈 거짓말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었다. 은별이는 혈연적으로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버려진 아이였다. 그녀의 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은별이는 병원의 실수와 민준의 이기심이 얽혀 지수의 삶에 들어온 낯선 존재였던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수는 울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당신은 내 아이를 버리게 만들고 낯선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고 5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민주는 지수의 발치에 엎드려 울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어. 아이가 당신에게 전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별이를 키우면서 당신이 웃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어. 나는 은별이가 내 아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어. 그저 당신 옆에서 당신의 남편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민준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은 이미 수많은 거짓말로 인해 독이 든 칼날이 되어 지수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지수는 민준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빼앗아 갔어요. 내 아이의 존재, 그리고 나의 믿음. 지수는 뒤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은별이의 옷가지와 그녀가 아끼는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그녀는 은별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은별이는 여전히 지수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은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민주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지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은별이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했다. 은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5년간 쏟아부은 사랑과 정성은 혈연보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지수는 은별이를 고아원으로 보낼 수 없었다. 지수는 서영의 카페를 다시 찾아갔다. 유나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서영이 민준의 거짓말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서영은 지수가 다시 찾아오리라고 예상한 듯 차분하게 지수를 맞이했다. 유나는 유치원에 가고 없었다. 이제 민준 씨가 모든 걸 털어놓았겠죠. 서영은 조용히 말했다. 유나는 뜻이 내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는 아니죠. 내가 당신에게 유나를 보여준 건 당신이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준 씨가 내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찾아오면 내 아이를 당신의 아이인 척하라고. 지수는 서영에게 은별이의 진짜 정체에 대해 물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은별이는 나도 몰라요. 민준 씨가 혼자 꾸민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 아이의 행방을 알아요. 당신의 친딸은 내가 맡기로 했다가 입양 보낸 그 아이가 맞아요. 나는 유나를 낳기 위해 민준 씨에게 돈을 받았고 민준 씨는 나에게 당신의 아이를 달라고 했죠. 당신의 아이는 건강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려 했지만 결국 남편과 합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정말 좋은 가정에 입양 보냈어요. 아주, 아주 부유하고 자상한 부모에게로. 서영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내 아이를 팔았군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팔지 않았어요. 나는 내 아이 유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당신의 아이는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내게 말했죠. 그래서 당신 아이는 완벽한 조건의 입양 부모에게 갔어요. 지수는 서영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친딸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조용히 움직였다. 서영이 말한 입양 기관을 찾아가 5년 전 자신의 출산 기록과 입양 아동의 기록을 대조했다.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친딸 이름이 하린으로 바뀐 아이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 하린이는 서울 강남의 유명 재벌계에 입양되어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지수는 하린이의 유치원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아이를 관찰했다. 하린이는 밝고 명랑했으며 지수의 눈매를 빼닮았지만 훨씬 생기가 넘쳤다. 하린이의 입양모는 매우 우아하고 자상해 보였다. 그녀는 하린이를 안고 정원에서 웃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그녀의 아이는 행복하다. 그녀의 아이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었다. 이때 지수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다가왔다. 하린이의 입양모, 그 여자는 바로 민준의 첫사랑이자 민준이 10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놓쳐야 했던 여자였다. 민준은 하린이가 자신의 첫사랑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또한 잔인한 우연의 일치일까? 지수는 민준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병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이 민준의 파멸적인 집착과 질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다. 지수는 하린이의 행복한 모습을 몰래 지켜본 후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친딸을 되찾고 싶은 강렬한 본능과 아이의 완벽한 삶을 망치고 싶지 않은 이성적인 판단이 충돌했다. 그녀는 민준의 거짓말 때문에 친딸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민준의 행동 때문에 아이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심했다. 그녀는 하린이의 존재를 영원히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은별이에게 돌아왔다.
은별이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지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지수는 이제 은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그녀의 사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은별이가 겪었을 삶의 부당함과 병약함을 보듬어 주려는 모성애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민주는 지수와 은별이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매일 지수에게 연락해 용서를 빌었고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며 매달렸다. 지수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민준의 존재는 그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지수가 은별이와 지내는 작은 아파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지수야,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지수는 그를 외면하려 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민주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에게 병원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 서류는 충격적이게도 말기 췌장암 진단서였다. 진단일은 지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 불과 몇 주 전이었다. 내가,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려 했지만 그 전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 내가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에게 용서받고 싶었기 때문이야.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은별이의 존재를 당신에게 숨긴 게 아니야. 은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약했는지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완벽한 아이를 주고 싶었어. 그리고 은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신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할까봐 말할 수 없었어. 지수는 민준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 그의 이기심과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병은 그녀의 분노를 잠시 멈추게 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끝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군요. 지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 연민, 그리고 5년 동안 함께했던 과거의 잔재가 뒤섞였다. 민주는 힘없이 웃었다. 나는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은별이를 보듬어 주기를 바랐어. 은별이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이였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랐던 나의 비뚤어진 방식이었어. 지수는 민준의 진단서를 들고 서영에게 달려갔다. 서영은 민준의 병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민준 씨는 우리 모두를 이용했어요. 나에게는 아이를 낳게 했고 당신에게는 아이를 뺏겼죠. 하지만 나는 민준 씨를 미워할 수 없어요. 그는 병에 걸린 순간에도 당신과 은별이를 걱정했어요. 그가 유나를 만들어낸 것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유나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돕기 위함이었어요. 서영의 말은 민준의 행동에 또 다른 해석을 더했다. 민준의 거짓말은 파괴적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지수를 향한 병적인 집착과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열등감을 덮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깔려 있었다. 지수는 혼란에 빠졌다. 이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일까?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일까? 지수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낳은 아이, 하린이가 당신의 첫사랑의 딸이 된 것을 알고 있었나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몰랐어.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서영이가 입양 보낸 후 나는 그 아이의 존재를 잊으려 했어. 그의 대답은 진실처럼 들렸다. 지수는 민준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의 분노는 슬픔으로 변해갔다. 이 모든 비극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민준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지수는 결국 민준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은별이와 함께 민준의 병실을 찾았다. 민준은 창백해진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수를 향한 애정과 미안함,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은별이는 아빠의 낯선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작은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왜 여기 누워 있어요? 같이 집에 가요. 은별이의 순수한 목소리는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일순간 걷어냈다. 민준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은별아, 아빠는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해. 아주 먼 곳으로. 하지만 엄마가 항상 우리 은별이 곁에 있을 거야. 지수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이제 민준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용서는 민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며칠 후 서영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유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준 씨, 유나는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준 돈으로 유나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서영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영은 민준이 준 돈으로 유나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서영 역시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했지만 민준의 도움 덕분에 유나는 행복했다. 민준은 지수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지수야, 은별이는 죄가 없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은별이는 당신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부디 은별이를 버리지 말아줘. 그리고 하린이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전해줘. 비록 멀리서라도. 그의 유언은 자신의 죄를 만회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이라는 환상에 집착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지수는 그의 임종을 지켰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에서 이기심 뒤에 감춰진 외로움과 고독을 보았다. 그는 불임이라는 사실 때문에 평생을 스스로를 가두고 거짓말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민준의 죽음은 지수에게 고통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민준이 세상을 떠난 후 지수는 그의 유품을 정리했다. 오래된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민준이 은별이를 데려온 날부터 쓴 일기였다. 일기 속에는 은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진실하였다. 난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기의 마지막 장이었다. 민준은 은별이를 바꿔치기 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은별이의 친부모를 찾아내려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은별이의 진짜 부모는 가난하지만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이를 빼앗은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민주는 은별이의 진짜 친부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은별이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준의 이기심은 마지막까지 그를 지배했다. 지수는 은별이의 진짜 부모를 찾아야 할지 아니면 민준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해 은별이에게 완벽한 엄마로 남아줘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은별이는 5년간 지수를 엄마로 알고 살았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은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었다. 이 순간 지수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은별이의 미래와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끝내고 사랑을 선택하기로 했다. 지수는 수첩을 조용히 태워버렸다. 진실은 민준의 무덤과 함께 묻어두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의 과거에서 벗어나 은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복잡하고도 깊은 모성애만이 남아 있었다. 지수는 민준이 남긴 모든 거짓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은별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민준의 유산을 일절 거부하고 프리랜서 편집 일을 다시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에는 평온함과 진실만이 존재했다. 은별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지수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지수는 이제 은별이가 아플 때마다 불안해하는 대신 더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했다. 은별이의 희귀한 면역 체계 문제는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지수는 은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의 삶을 치유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친딸 하린이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지만 멀리서나마 아이의 행복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녀는 하린이의 유치원 근처를 가끔 지나쳤지만 절대 마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자 진정한 모성애의 표현이었다. 몇 달 후 지수는 민준의 짐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사업에 실패하기 전 지수에게 주려고 했던 수많은 선물들이 포장된 채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선물들 사이에서 얇고 낡은 편지 봉투가 나왔다. 편지의 발신인은 민준이 아닌 서영이었다.
날짜는 은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서영의 필체는 격정적이고 불안정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더라도 나는 당신 아이를 당신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는 내가 당신의 아이를 당신에게서 완전히 멀리 떨어지게 할 거예요. 당신은 지수에게 불임 사실을 숨겼고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두 여자와 아이가 고통받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거예요. 당신의 아이를 당신의 첫사랑에게 보낼 거예요.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방식으로. 편지의 내용은 지수의 심장을 강타했다. 복수 리벤지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하란이가 자신의 첫사랑에게 입양된 것을 몰랐다고 했지만 서영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서영은 민준이 사업 실패로 놓쳐야 했던 첫사랑에 대한 집착과 죄책감을 알고 있었고 그의 아이를 그 첫사랑의 손에 맡김으로써 민준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려 했던 것이다. 지수는 민준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첫사랑의 존재와 그녀의 행복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영의 복수는 잔인했고 성공했다. 지수는 서영이 유나를 키우는 이유를 다시 생각했다. 서영은 민준의 돈을 받았고 유나는 서영의 아이였다. 서영은 유나를 민준의 아이인 것처럼 꾸며 민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영의 복수심은 민준의 암 진단으로 인해 희미해졌고 민준이 죽은 후에는 유나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랑, 거짓말, 그리고 복수라는 세 가지 감정의 얽힘이었다. 지수는 편지를 태워버렸다. 이 진실은 서영과 자신, 그리고 민준의 무덤만이 아는 비밀이어야 했다. 이제 민준이 저지른 모든 이기적인 행동과 그를 둘러싼 거짓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은 서영의 복수심을 자극해 지수의 친딸을 첫사랑에게 보냈다. 며칠 후 서영이 지수를 찾아왔다. 그녀는 카페 문을 닫고 먼 곳으로 이사 가기 전에 지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지수 씨, 미안했어요. 민준 씨에게 복수하려 했던 나의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당신과 은별이가 고통받았죠. 지수는 서영에게 편지 봉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영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물었다. 유나는 잘 지내나요? 당신은 이제 행복한가요?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의 죽음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유나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지수 씨는요? 은별이와 행복하신가요? 지수는 은별이의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은별이는 제 삶의 기적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은별이는 제 심장으로 낳은 아이예요. 지수와 서영은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의 공통된 상처는 민준이었고 그 상처는 이제 민준의 죽음과 함께 치유되기 시작했다. 지수는 서영을 떠나보낸 후 은별이와의 생활에 완전히 집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은별이는 이제 6살이 되었고 엄마의 사랑 덕분에 잔병치레도 줄고 훨씬 밝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다. 지수는 은별이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모성애가 얼마나 깊고 조건 없는지 스스로 확인했다. 은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어느 날 은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울먹였다.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혼혈아 같대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려요. 은별이는 지수보다 피부색이 약간 어두웠고 눈매가 짙은 편이었다. 지수는 은별이를 안아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은별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예쁜 아이야. 혼혈아는 틀린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가진 선물 같은 존재야. 하지만 은별이의 말은 지수에게 민준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마지막 메모를 떠올리게 했다. 은별이의 진짜 부모. 민준은 은별이의 부모가 가난하지만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다. 지수는 은별이의 유전적 특징이 동남아시아 쪽에 피가 섞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그것은 은별이가 태어난 병원의 간호사가 실수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민준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 지수는 은별이의 친부모를 찾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녀는 그들이 은별이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은별이를 찾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고 은별이에게도 충격적인 고통을 줄 수 있었다. 지수는 자신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은별이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책 편집 일을 하며 얻은 수익으로 은별이와 함께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갔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내면은 단단해졌다. 거짓말과 배신을 겪은 그녀는 이제 사람의 진심과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지수는 우연히 하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멀리서 하린이의 모습을 찾았다. 하린이는 친구들과 웃으며 하교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는 문득 하린이의 입양모와 눈이 마주쳤다. 하린이의 입양모, 민준의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는 지수에게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지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설마 저를 잊은 건 아니겠죠? 여자는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민준의 대학 동창이었고 지수가 민준과 연애할 때 잠시 만났던 적이 있었다. 지수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이 여자가 자신을 기억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인사했다. 여자는 미소 지으며 하린이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가 제 딸 하린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병원에서 잠깐 만났던 그 아이, 은별이는 잘 있나요?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준의 거짓말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얽혀 있었는지. 하린이의 입양모는 은별이가 입원했을 때 민준을 통해 잠시 만났던 것이었다. 네, 은별이는 잘 지내요. 지수는 짧게 대답했다. 하린이의 입양모는 지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준 씨 소식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수 씨, 힘내세요. 민준 씨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요. 여자는 잠시 숨을 골랐다. 민준 씨가 저에게 당신의 친딸을 잘 키워주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수 씨가 자신의 아이를 잃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당신의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된 것이 그의 마지막 속죄라고 했어요. 트위스트 추의 중 민주는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서영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첫사랑에게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수에게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 끝까지 사실을 숨겼다. 대신 그는 하린이의 입양모에게 연락해 지수의 진정한 속죄와 사랑이 은별이에게 향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민주는 마지막 순간 이기심을 버리고 지수의 모성애를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다. 민준의 모든 거짓말은 사실 지수에게 하린이의 완벽한 행복과 은별이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선사하는 비뚤어진 은혜였던 것이다. 하린이의 입양모와의 우연한 만남과 민준의 마지막 고백은 지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를 완전히 풀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증오 대신 복잡한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끝까지 이기적이었지만 동시에 지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파괴적이면서도 결국 구원에 이르렀던 것이다. 지수는 하린이의 입양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녀는 하린이에게 엄마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것이 아이의 평화로운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은별이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은별이는 낮잠에서 막 깨어난 듯 눈을 비비며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은별이 보고 싶었어요. 지수는 은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이 아이는 혈연과 상관없이 그녀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독을 치유해준 존재였다. 그녀는 이제 은별이에게서 병원의 실수나 민준의 거짓말의 흔적을 찾지 않았다. 오직 사랑의 증표만을 보았다. 지수는 은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동화 속 이야기는 왕자와 공주의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혼자 힘으로 숲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작은 소녀의 이야기였다. 엄마, 이 소녀는 무섭지 않아요? 은별이가 물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아니, 은별아, 이 소녀는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용기를 냈단다.
진짜 용기는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서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이 말은 지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녀는 은별이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은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은별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주려고 봉인해 둔 편지였다. 은별아,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너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단다. 하지만 너는 엄마의 심장으로 태어난 아이야. 우리는 운명이라는 엉킨 실타래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너는 엄마에게 삶을 다시 선물해 주었어. 너는 아빠의 죄책감 속에서 세상에 나왔지만 엄마의 눈물과 사랑으로 자라났단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너에게 쏟아부은 5년간의 시간과 모든 감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증명이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성장했기를 바란다. 혹시 네가 친부모의 존재를 알고 싶어지더라도 기억해줘. 엄마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단다. 그리고 엄마의 영원한 딸은 너 하나뿐이야. 너의 엄마, 지수는 편지를 은별이의 보물 상자에 깊숙이 넣어두었다. 이 비밀은 그녀가 은별이를 위해 지켜야 할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을 깨달았다. 운명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진리였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모성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녀의 삶을 구원했다. 해질녘 지수는 은별이의 손을 잡고 강가로 산책을 나섰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번지고 있었다. 은별이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지수는 은별이의 손을 잡은 채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끔찍한 비극의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 치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다. 민준의 거짓말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진정한 엄마로 만들어 주었다. 지수는 은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고마워, 은별아. 너는 정말 엄마의 기적이야.